대지에 푸릇한 기운이 퍼져가는 어느 봄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부산이 몸을 놀리는 이가 있다. 가녀린 어깨에 단단히 내려앉은 긴 시간의 공력. 술을 빚는 것은 세월을 빚는 것과도 같기에 숱하게 길어올린 시간을 한 겹 한 겹 섬세하게 누룩향에 입혀왔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그렇게 대를 이어 명주를 빚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인 사람. 매혹적인 명주에 취해 모든 것을 쏟아온 명인의 손길 끝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달디단 붉은 이슬이 태어난다. 달감, 붉은 홍, 이슬로. 달고 붉은 이슬. 감옥로라는 술은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독특한 붉은색, 혀끝을 맴도는 단맛. 그리고 나뭇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소주고리에 알알이 맺히는 맑은 술, 즉 증류를 통해 얻는 소주라는 것이다. 한자 이름을 풀면 달감자에다 붉은 홍자에다 술 주니까 단맛이 도는 붉은 소주, 로자가 이제 이슬 로자여서 소주를 뜻하는 거죠. 전통적인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다. 고려 시대에는 우리 술의 3대 분류인 탁주, 약주, 소주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면서 다양한 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소주꼬리 유입을 통해 증류주가 발달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며 증류주는 전성기를 맞는데 48종에 이르는 소주 중에 약재를 넣은 술이 등장한다. 우리 술들이 이제 그 진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막걸리나 또 이제 맑은 소주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다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약재가 혼합돼 들어가는 건데, 한국에 지금 전래되고 있는 술 중에서는 중력고, 뭐 이강주와 더불어서 약성이 가장 강화된 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 왕조실록 중 단종실록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문종이 승하한 뒤 상주 노릇을 하던 어린 단종이 허약해지자 대신들이 소주를 권해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것. 소주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옥로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술 안에 녹여져 있어서 그 술로 옛날에는 병을 좀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약용소주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했었던 것 같고, 조선시대에는 내곡감옥로라고 해서 궁중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빚어졌던 술에서 유사시에 드셨다고 하니 감옥로는 그 따뜻함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술이 아니었을까. 맛은 맛대로 향은 향이지만 그래도 약용소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건 아닌가. 그 약재들이 저는 이 육식을 주로 하는 유목민들에게 쓰였던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또 그 들어간 약재들을 보면은 대단히 그 육식을 기반으로 한 유목민들의 문화들의 흔적들이 좀 보이거든요. 용환육이랄지 정향이랄지 이런 그 약재들은 다른 술을,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 다른 술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좀 이국적인 소주인데, 그게 이제 만주랄지 중국하고 접한 평안도 지역에서 문물이 들어와서 이 술들이 결정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의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술이 감옥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약재를 품었던 감홍로는 다양한 이야기 또한 품고 있다. 별주부전의 한 대목. 토끼의 간을 빼앗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던 자라의 필살기는 용궁에 가면 감홍로를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절절한 사랑 속에도 감홍로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나는 몽룡과의 헤어짐이 슬퍼 절절한 마음을 담아 임과 나누던 이별주가 바로 감홍로였던 것. 조선의 대표적인 예인 황진이가 평생을 존경하던 서화담을 일컬어 그의 기계는 붉고 맛이 독한 감홍로와 같다고 할 만큼 감홍로는 최고로 좋은 것이었다. 질그릇의 감홍로라는 말 역시 겉은 소박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음을 뜻했다. 이렇게 귀한 감홍로는 본래 관서지방의 술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관서지방 중에서도 특히 평양을 대표하는 명주로 이름을 날렸다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단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 상식문답에서 당신이 묻고 답한 질문에서 조선의 명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해서 남도의 그 중력고, 또 황해도의 이강고, 평안도의 이 감홍로를 꼽았단 말이죠. 저도 최남선 선생님이 왜 이 세 가지를 꼽았을까 이렇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홍성모 선생님이 쓴 1850년대에 썼던 동국세 시기에 이 세 가지 술이 나란히 나오고요. 그리고 동국세 시기는 1700년대 후반에 유득공 선생이 쓴 경도 잡지에 또 이 세 가지 술이 나란히 나옵니다. 이것을 그 세태를 반영해서 계속 그 시대별 시대의 문화사를 정리하는 분들이 이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1700년대 후반 이때부터 이제 감홍로가 이름을 얻었고 그 대표적인 약성이 강화된 술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선비들 사이에서 조금 그 이름을 얻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을 대표하던 평양의 명주에서 북한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감홍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설처럼 이름만을 남길 뻔했던 그 명주는 이제 북녘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땅 파주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뭐 저도 감홍로를 38 이북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감홍로다. 그리고 사실 북쪽에서 이름을 얻은 술로서 지금 분단된 이 남쪽에서 이 전통 술로서 계승되고 있는 술들이 드물거든요. 계명주가 있고 문배주는 또 20세기에 만들어진 창작된 술이고 하긴 한데 18세기, 19세기에 이름을 얻어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의 감홍로가 유일한 술인데요. 술들이라는 게 지역을 기반으로 빚어져 오고 전해져 오는 건데, 지금 이기숙 명인 같은 경우도 피난 내려온 선대에서 같이 피난 내려와서 지금 이제 평양의 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자체로서 어떤 남북이 하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어떤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평양에서도 감홍로가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양이라는 지역에서 빚어지는 술들이고 그 평양 사람들이 즐겼고 평양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술로서 자리 잡을 때 궁극적으로 그 술의 가치는 더 돋보이는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파주라는 땅, 그러니까 국경 휴전선을 이렇게 경계에 두고 있는 파주라는 땅에서 감홍로가 빚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이 남북이 함께해야 된다는 신호로서 우리 시대에서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숙 명인이 되살린 감홍로는 본래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양주였다. 절기와 제사마다 술을 빚던 가문의 전통은 본격적인 양조장 운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기숙 명인의 선친인 이경찬 선생이 운영했을 때는 평양의 대표 양조장으로 이름을 날린다. 저희 아버지 할머니 술을 잘 빚으셨다고 하고요. 이제 조선 후기였을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제사 문화와 뭐 대접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때때마다 필요했을 때 술을 빚어 오셨고요.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양조장을 시작을 했고, 근데 아버지 때 크게 성공을 하셨죠.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결국 양조장이 있던 고향을 등진 채 온 가족을 이끌고 월남을 택한 명인의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정착한 이남에서 다시 술을 빚으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쟁이 있었고서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을 하셔서 다시 양조업을 하려고 했던 조금 어려웠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하시던 일을 멈추게 되고요. 저는 57년생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중반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쌀로 술을 빚을 수 없게 되자 이경찬은 밀가루로 술 빚기를 거부했고, 많은 전통주와 더불어 평양에서 온 감홍로 역시 오랫동안 잊힌 이름이 됐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후 마침내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국 전통문화 육성, 전통주의 부활을 추진하게 된 것. 평양 최고의 양조장을 이끌던 이경찬 선생은 최초의 전통주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가문의 명주는 기적적으로 부활한다. 아버지의 어려웠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눈치도 못 챘다는. 부모님은 그 세상의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문화재 되시고 이제 전수 이수자가 필요했고, 그때는 이제 문배주였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 둘째 오빠가 잘 하실 수 있어서 오빠가 하면 좋고, 저는 오빠를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오빠가 불행하게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또다시 찾아온 명주의 위기. 하지만 감홍로의 제조법을 온전히 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술을 빚을 때면 늘 곁에서 바지런한 손길을 보태던 막내딸. 손끝으로 모든 오감으로 감홍로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 그가 이기숙 명인이었다. 감옥로는 문헌에만 그냥 남아있는 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막걸리가 막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건 40도 중류주여서 외면받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문헌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술을 저희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의 생각이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막걸리 붐이 일어나면서 주변에서 도수를 낮추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이기숙 명인은 원형을 변형하거나 감홍로를 만들 때 나오는 막걸리도 출시하지 않았다. 후대에 변형된 감홍로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이제 좀 바뀌면서 전부 저도주로 바뀌고, 그런데 저희는 40도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걸 바꿀 생각은 없고요. 그랬을 때 외면당한 감옥로는 그때 이걸 접어야 할까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시점에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하실까를 고민을 했더니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아버지의 30년은 제가 시작한 10년에 비해서는, 저희 가족이 시작한 10년에 비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어서, 그래도 아버지는 30년 기다렸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됐고요. 지금도 명인은 기억한다.
온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술을 빚어내던 아버지를, 술독 곁을 지키며 술 익는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던 아버지를, 그 모든 아버지의 기억이 명인에겐 든든한 뿌리였고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아버지는 감옥로의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제 술을 빚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술은 발효해서 자연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잘 발효되도록 관리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모욕죄계나 그건 아니었어도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그 정성을 제가 배웠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술을 하다 보면 이제 발효되는 시간, 그리고 환기를 시켜야 될 때, 보온을 해줘야 될 때가 다 특색 있게마다 다른 거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늘 보고 있으신 거죠.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술을 빚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마 예민하셨을 거고, 그 예민함이 술에 대한 열정과 지키고자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술을 배워라가 아니라 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인 거죠. 제가 아버지께 배우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열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술을 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때때마다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그 술을 너무 기쁘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즐거우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 받는 술, 그렇다면 아버지 한 분을 만족시키겠다는 말씀이셨을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기숙 명인이 복원해낸 감홍로는 다른 전통주처럼 좋은 누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전통주를 빚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누룩. 술에서 누룩은 씨앗과 같다. 꽃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술의 맛과 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감홍로 누룩의 원료는 잘 말려둔 통밀, 맷돌로 곱게 갈아 사용하는데, 미리 묽게 만든 미음을 식혀 밀에 섞어준다. 미음은 밀 구석구석 고루 수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넣어주며 너무 죽처럼 묽거나 반대로 떡처럼 되직하지 않게 적절한 점도로 만든다. 지역과 가문에 따라 그 제조 방법이 달리 전해졌던 누룩. 이렇게 원재료로 무엇을 쓰는지, 수분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른 향을 품게 된다. 이제는 누룩의 모양을 빚을 차례. 틀이 되어줄 용기에 무명천을 깔고 반죽을 넣어주는데, 잘 뭉쳐질 수 있도록 힘있게 꾹꾹 눌러가며 모양을 잡아간다. 감홍로에 사용되는 누룩의 형태는 직경 20에서 25cm의 원반 형태로 두께는 약 5cm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빚은 반죽은 꾹꾹 밟아주면 누룩의 찰기를 높여주고 누룩 곰팡이가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
누룩의 형태가 갖춰졌으면 무명천을 풀고 틀에서 누룩을 떼어내는데 이제 누룩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은 시간. 집 위에 한 켜씩 올려진 누룩은 곰팡이를 피우기 위한 띄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누룩 띄우기까지 마쳤으면 밑술 담그기에 들어가는데 밑술에 메조를 사용하는 것과 밑술을 기반으로 덧술 담금을 2번 하는 삼양주라는 것은 감홍로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이다. 밑술의 주재료는 이처럼 메조와 맵쌀로 하고 비율은 3대 7 정도로 잡는 것이 적당한데 맵쌀은 깨끗한 물에 씻은 후 하룻밤 정도 담가두어 준비한다. 하루 동안 충분히 불린 맵쌀은 채로 옮겨 물기를 빼준다. 고두밥이 설익거나 타거나 떡이 되지 않도록 시루번을 꼼꼼하게 붙이는 명인. 그 곁에서 술 빚는 일을 늘 함께 해온 평생의 동반자도 손이 많이 가는 고두밥 작업을 거둔다. 시루가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두밥을 찔 차례. 시루볼을 깔고 깨끗이 씻어 물을 빼둔 맵쌀을 시루에 넣어 안치는데 이때 일반적인 밥을 지을 때보다 물을 적게 넣어 짓는 것이 좋다. 밥알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씹었을 때 덜 익은 듯한 느낌이 나면 술빚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 것인데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은 넓게 펼쳐서 식혀준다. 충분히 식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과 섞으면 효모가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한다. 충분한 발효와 건조를 거친 누룩은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놓는데 여러 누룩 곰팡이들로 인해 형성된 포자는 감홍로에 특유의 향과 맛을 부여한다. 누룩가루와 충분히 식힌 고두밥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밑술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먼저 고두밥에 미리 쪄서 식힌 메조를 넣어 잘 섞어준다. 여기에 곱게 빻아둔 누룩가루를 고루 넣어 버무리고 물을 서너 차례 나누어 부어가며 잘 섞어준다. 이렇게 섞어주는 작업이 끝나면 밑술은 항아리에 옮겨 담아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첫 3일은 3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발효가 왕성해지면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어 발효를 마무리한다. 원료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아직도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메좁쌀입니다. 지금 우리 메좁쌀을 키우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는 그래 왔지만 지금쯤이라면 저희가 이거를 타개하게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슬로푸드 회원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이거를 좀 키워보고 한 집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 두 집, 세 집이 모아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조금씩 모아져서 이제는 저희가 질 좋고 또는 저희의 토종 메조를 씨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존하고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내년쯤 가져다가 저희는 그거를 파종을 해서 이제는 메조도
토종 매조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양주인 감홍로는 2번의 덧술 과정을 거친다. 덧술 담금은 밑술과 마찬가지로 찐 매조를 고두밥에 섞는 것부터 시작된다. 밑술의 발효가 다 완료되면 그때가 바로 덧술을 담그는 때. 밑술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그 밑술을 바탕으로 덧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힌 고두밥에 찐 매조를 넣고 곱게 간 누룩가루를 고루 넣어가며 섞는 과정 역시 밑술을 담글 때와 같은데, 다른 점은 바로 잘 발효된 밑술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밑술을 떠서 누룩과 섞은 고두밥에 넣고 잘 섞이게 하는데, 이때 술독은 미리 속을 잘 씻어 말리고 볏짚을 태워 소독해 놓는다. 이제 함지박의 술덫을 깨끗이 준비한 술독에 옮길 차례. 담을 때에는 80% 정도만 차도록 넣는데, 발효 과정에서 술이 괴어올라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모든 과정을 2번 반복하고 몇 달간의 발효까지 거쳐야 하는 감홍로는 기다림의 술이다.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가시더라고요. 조금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를 한 번 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발효는 발효대로 힘들었고요. 증류는 증류대로 더 어렵더라고요. 긴 기다림 끝에 뽀얗게 잘 발효된 술덫을 솥에 붓는다. 달고 붉은 이슬이라는 그 이름처럼 감홍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증류기인 고리를 사용해 만드는 증류주. 그 이슬을 얻기 위한 증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물과 불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물의 기운을 높여주고 다시금 불의 기운을 올린다. 그 물과 불의 조화 속에서 술덫이 자신의 정수를 한껏 모아 끌어올리는 순간, 감홍로는 인고 끝 얻어지는 단 이슬이다. 증류 시에 좀 높은 도수의 술이 좀 오래도록 나와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냉각술을 해서 술을 차갑게 만들어야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냉각 관계 또는 발효 과정이 끝나고 증류하고 또 한 번 증류하고 이럴 때에 증류가 좀 어렵고 힘듭니다. 정향, 용안육, 계피, 감초, 생강, 진피, 지초, 이 7가지 약재는 감홍로를 완성하는 활용점정이다. 도수가 40도가 넘는 약용주임에도 그 이름처럼 단맛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열대과일인 용안육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용의 눈을 닮았다는 뜻의 용안육은 주로 베트남과 광동 지방에서 자라는 열매로 장 보호와 신경과민의 해소에 좋다 하여 조선시대부터 수입해 사용해온 약재. 이처럼 갖가지 성질의 약재를 침출해 숙성시킬 때 비로소 감홍로는 자신만의 향과 빛깔을 얻는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게 약재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약재랑의 섞임, 그거는
제게는 좀 약재 섞임은 저에게는 좀 어렵게 전 더 느껴졌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약재의 어려움, 거기서 느껴지는 향과 맛의 느낌, 또 몸 안에서의 퍼짐. 결국 각각의 존재를 어우르는 것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빚어지고 약재가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있어야 같은 액체이지만 그게 화합이 돼서 물과 알코올이 화합이 돼서 저희는 여기서 화합도 배우게 되고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서의 같이 간다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술에서의 그런 알코올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뭔가 좀 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를, 그리고 제가 가치를 높게 있어야 또 딴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깊이를 그대로 품은 명주처럼 시간의 덮개를 그대로 품은 곳. 1970년대부터 한약재 전문 시장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경동시장은 모든 한약재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자리한 농림생약은 한약재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온 곳. 이기숙 명인은 아주 오래된 단골이자 동료와도 같다. 좋은 술을 결정짓는 것은 좋은 재료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되기에 명인은 특히 감홍로의 색과 맛 그리고 향을 결정짓는 질 좋은 약재를 선별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재료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십니다. 특히나 감초 같은 경우가 감초가 산지가 국가가 한 5개, 6개 국가에서 나오는 감초 중에서 제일 좋은 감초를 씁니다. 저 내몽고 쪽에서 나오는 감초가 가격도 비싸고 맛도. 근데 감초가 이제 그 단맛이 강하면서 쓴맛이 있는 그런 감초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오명희님이 가져가 쓰시는 거는 이제 단맛이 은은하게 나오는 단맛인 이쪽 약 쪽에서도 그 감초를 제일로 좋다고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감초입니다. 본래는 8가지 약재를 넣었던 감홍로. 그때와 달라진 시대는 명인이 풀어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방법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는 방풍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방풍은 의약품이니 식품으로 쓸 수가 없어서 방풍을 뺐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즘 약재들이 겨울 침출을 하면 색깔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의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재상에다 좀 물어보고 그러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말림의 상태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저희로서는 아직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질 좋은 술이 나오려면 원료의 문제이겠죠. 물 좋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환경들을 맞춰가고 있고요. 하다 보니 약재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조선시대에도 동남아에서 나오는 약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최고의 약재들을 잘 선별해서 그 약재들을 하나하나 감별을 했는데, 요즘 좀 기후가 바뀌면서 좀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최대한 문헌에 나와 있는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통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이기숙 명인 부부는 현재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왔다.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감홍로를 자신의 감성과 맛으로 즐길 수 있도록
알리고 전파하는 것.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주변을 지배하는 약재가 전통은 이어질 때 그 가치가 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대가 있는다면 전통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명희는 늘 새기고 있다. 네,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감옥로만큼 풍부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감옥로는 이제 그 옛날에는 8가지 약재가 들어갔지만 현재 7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술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약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면서 그 식물들이 자라오면서 그의 영양이나 향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망루라는 이 술 자체가 어떤 정류식 소주에 비해서 우리가 칵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음식하고도 가장 페어링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전통주가 되지 않나. 이런 노력 속에서 많은 결실이 맺어졌다. 지난 2022년 첫 번째로 치러진 대한민국 식품 명인주 칵테일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모두를 차지한 것은 바로 감홍로였다. 조선의 위스키라는 애칭이 생긴 것도 이 시대의 감성을 파고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감옥로가 이제 다양한 향과 이렇게 맛이 있어지니까 다른 부지런하고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옥로를 이제 우리가 코리안 위스키라고 저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그만큼 이제 풍부한 어떤 맛과 향이 있고 그게 이제 부재료하고 잘 어울려지는 어떤 그래서 한 잔의 어떤 칵테일을 마시면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되는 술. 그게 이제 감옥로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칵테일의 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잊혔던 집안의 전통주를 다시 되살려내고 명주의 영광을 다시 되돌려줄 때까지 참으로 오랜 걸음을 쉼없이 걸어왔다. 문화의 단절이 그러니까 작게 보면 한 집안에 있는 술이 소실되는 거고 크게 보면은 국가의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전통 문화 중에 전통술이 아주 고귀한 전통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도 전통 문화라는 게 한번 단절이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복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고 문헌에 있는 걸 다시 또 재현하려면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이기숙 명인의 감홍로 전통을 잇는 전수자의 자리는 평생을 동반자로 함께해온 남편이 지켜왔던 상황. 명인의 아들, 딸은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남매 모두 이제 감홍로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술과 음식을 같이 가야 되는데 큰애는 음식에 관심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관심뿐만 아니라 발달된 미각이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열정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과 술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을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작은 아이는 술에 양조를 다른 양조를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좀 일찍 불러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이제 한 번 들어오면 둘 다 한 번 들어오면 이제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위해서 좀 다른 일들을 해봤고요. 근데 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술에 대한 열심, 열정,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잘 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술은 그 발효는 하기 힘듭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열정을 아이들이 물려받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딸이 음식과 술의 어울림을 고민한다면 아들은 여러 술을 경험하며 감홍로의 현대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
오랜 시간과 공력을 들여 완성한 현대식 가목로 생산장이 앞으로 그 고민에 대한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명인의 가족들에게는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생산 설비와 연구 공간, 그리고 교육과 전시 공간까지 모두 갖춘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명인의 희망은 홀씨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현대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는 그래도 그 전통 문화를 계속 지켜가는 것이 하나의 그 조그만 바람이죠. 사실은 어쩌면 몸부리나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한데 술은 아직 멀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켜야 될 거라면 저희가 이제 지킨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40도 술을 고집하고 그걸 갖고 전통 방식에 의한 것을 그대로 가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제가, 저희 가족이 모두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에게 아버지만큼의 열정이 있는지, 노력이 있는지 계속 요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운데, 그거를 좀 더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움과 그 화냄이 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좀 잘 이어가고, 아버지가 가셨던 길 이어걸었고 또 계속해서 이어걸어 간다면 분명히 전통 문화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친 몸을 보호해주고 향긋한 따뜻함으로 감싸주던 한 잔의 위안. 그 귀함을 알기에, 그 소중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명인은 술을 빚는 삶을 택했고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빚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이야기, 내가 빚는 것은 아버지의 삶. 달고 붉은 한 잔에 명인은 그 많고 많은 시간을 꾹꾹 눌러 담아 오늘도 빚어낸다. 오늘도 피워낸다. 아버지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셨다면 저희는 줄기와 잎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어느 때 꽃을 피지 않을까? 전통주가 꽃을 피지 않을까?